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이야기가 과연 실제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입니다. 한때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20년 근무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한국이 100%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그 발언을 믿었습니다. 건달과 격투기 선수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지금은 조금 허당스러운 캐릭터로 활동 중이지만 한국 종합격투기의 전설인 김동현 선수는 종합격투기를 20년 해오면서 어디 일진, 학교장, 어디 지역장 이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났다. 실제 스파링을 해보니 그냥 처음 운동 배우러 온 일반 회원과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실제 격투기 선수들은 밥 먹고 싸움만 연구하고 싸우는 연습만 수백 번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달이나 양아치가 덩치 믿고 싸움을 걸었다가는 낭패를 볼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일본이 한국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벌써 70년 넘게 전쟁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얼마 전 한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과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포진했을까요? 미국에 소재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매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평가해 그 랭킹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역시 군사력 지수를 평가한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군사력 평가 지수는 병력 규모와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보유량, 인구와 병력수, 무기, 국방예산 등 50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되는데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민간기관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순위는 미 의회 도서관 및 CIA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군사력 평가 지수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자료가 완벽히 한국과의 절대적인 순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대륙이 다르고 위협 수준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열도 국가는 섬나라이므로 해군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네팔이나 부탄과 같은 내륙 국가는 바다가 없으므로 해군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호기심 차원에서 이를 살펴보는 것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올 2024년 발표된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145개 조사 대상국 중 0.1416점을 받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위는 2023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상승하다 2020년부터 6위를 차지해왔습니다. 다른 국가를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위부터 4위까지는 순위에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도가 4위죠. 그런데 전 세계 군사력 탑5 중 유일하게 순위 변동이 생긴 국가가 한국입니다. 전체 인구 596만 명 중 동원 가능한 병력이 598만 명인데 이는 전 세계 27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예비군 전력입니다. 한국이 가용한 예비군은 총 310만 명인데 이는 전 세계 2위 베트남에 해당합니다. 한국이 특히 강점을 보이는 것은 무기 분야인데요. 1953년 이후로 끊임없이 남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보이는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무기 기술력을 끌어올렸고 거의 대부분의 무기를 전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를 정도로 화력이 막강한데 K9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주포는 총 389문을 운용 중으로 세계 4위, 견인포는 총 863문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화력을 담당하는 많은 무기들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그 성능을 입증해줍니다. 지난 2023년 한국은 총 130억 달러, 한화로 16조 9영억 원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2022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수출 대상국은 12개국으로 3배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폴란드 수출이 전체 72%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폴란드 이외 수출 비중이 62%로 급증해 수출 지역의 다변화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했죠.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 72억 5억만 달러로 급증하더니 2022년 폴란드라는 큰 고객을 만나면서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년 평균 약 50억 달러의 무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K방사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 됐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수출 비중이 크게 늘었죠.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매 5년 단위로 국제무기거래 동향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2018-2022년 기준 전 세계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차지해 세계 9위에 랭크됐습니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직전 5개년 2013-2017 조사에서 1.3%에 그쳤던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파리 스페인이 0.6%와 거의 차이가 없고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 이스라엘이 0.3%를 근소하게 앞섰죠. 특히 유럽이 한국의 큰 고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간 유럽은 NATO만 믿고 전체적인 군사비 지출을 등한시해왔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무기고 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5일 나토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포럼을 개최했는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며 이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파트너국의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죠. 이 포럼은 나토가 방산 조달 등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역내 방산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각국 정부 및 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참석시켰습니다. 2년 만에 열린 포럼은 그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우크라이나 지원이 장기화되며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미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수출한 한국은 이를 기점으로 유럽의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면 유럽의 무기 부족 사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좀 과장하면 한국에 손을 벌리지 않으면 안보에 빵꾸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 군사력 순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핵을 보유한 국가들보다 순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비핵 보유국 중에서는 독보적인 1위라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9개 정도로 보는데 그중 NPT의 UCLAR 난 프롤리퍼레이션 트리티에 가입한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고 미가입 핵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은 5위,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영국 6위, 파키스탄 9위, 프랑스 11위, 이스라엘 17위, 북한 36위보다 높은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한국 군사력에 영향을 미친 수치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총 국방 예산은 447억 달러, 현역 병력은 약 50만 명, 전차와 장갑차 등 탱크 2,501문, 자주포 389문, 항공기 1,576대,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우리 군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최첨단 무기 체계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협상 끝에 미사일 사거리가 해제되면서 현무사, 현무5와 같은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군정찰위성 등 최첨단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핵잠 등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순위를 매긴다면 오로지 재래식 무기만 보유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10위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GFP상 36위에 불과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한국보다 앞서게 되죠.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이 한국의 핵보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작년 1월 30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시그프리드 S. 해커는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 있겠지만 핵무장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 핵연구시설인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인물로 2010년 북한의 초청을 받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심 분리기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본 몇 안 되는 전문가죠.
이 세미나에서 그는 핵무장은 12개 핵무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무기급 핵연료, 핵실험을 통한 검증,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며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한국의 어느 지역이 자기 땅에서 지하 핵실험을 하라고 자원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을 개발할 충분한 과학적인 능력이 있지만 핵실험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더 큰 문제라고 본 겁니다. 사실 한국의 핵개발 능력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2015년 4월 27일 찰스 D. 퍼거선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 및 의회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비공개로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된 후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었죠. 퍼거슨은 보고서에서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이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인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이후 경제 제재를 당했지만 이는 1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지속하기에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 진출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대항 세력으로서 인도가 지닌 군사적인 가치 역시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만큼의 거대한 내수시장은 없지만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미국에서 사용되는 소비재의 상당수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사라진다면 과연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 말이죠. 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과도할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봤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핵물질의 경우 경주 월성에 위치한 4개의 중수로에서 매년 플루토늄이 생산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2,500kg 생산되는데 이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이 416개입니다.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물질인데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한국 3개국에 불과하죠. 여기에 핵탄두 설계에 필요한 고속 전자기 폭장치 및 고성능 폭약 생산 기술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확보됐을 것으로 봅니다. 운반 체계 역시 충분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현무라는 세계 최강의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시리즈를 사거리별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도산 안창호함을 이용해 SLBM 발사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핵개발 기술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사회적인 합의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폭탄을 개발한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하면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사용함으로써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를 공회전시키지 않음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함으로써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이러한 행동들이 전부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는 행동들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약 3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실제 사격훈련 다시 도입해야 한다.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역설했습니다. 이념을 떠나 기업활동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제 세계는 다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인데요. 러시아가 이 정도로 급발진을 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에서 넘어오는 포탄의 성능과 물량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냉각되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울산시 울주군 앞 28해리 약 51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러시아 어선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선은 769톤급 러시아 국적 선박으로 전날 오후 부산항에서 출항해 어패류 100T가량을 싣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중 화재가 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대한민국의 해군과 공군은 즉시 주요 자산을 대거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날 우리 해군과 해경의 적극적인 구조 작업 덕분에 사고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에 선박 전체 선원 25명 가운데 21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실종된 선원들을 구조하고자 P3 해상 초계기와 고속정 한 척을 재차 투입해 추가 수색을 펼쳤는데요. 군은 사고 접수 즉시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이지스 구축함과 부산에 대기 중이던 고속정 한 척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공군 수송기 일대도 해당 수역 상공으로 날아가 조명탄 42발을 투하하며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러 관계가 급속 냉각된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적인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인명을 구조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 곧바로 러시아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이 침몰 직전에 한국이 해군과 공군까지 투입하여 21명이나 구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인들 역시 크게 감동받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긴장감이 돌긴 했지만 사실 러시아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의리 있는 국가로 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바로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당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 이후 호황을 누리던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그때까지 투자를 확대하던 외국 기업들은 혼비백산, 앞다퉈 달아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당시 끝까지 러시아에 남은 업체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였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고유가 덕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일본과 유럽의 전자업체들이 슬그머니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가전업체들이 러시아를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LG전자 등 한국의 가전 브랜드는 사실상 러시아 국민 브랜드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의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최정상급의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볼쇼이 극장 후원의 역사입니다. 볼쇼이 극장은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큰 경제 위기를 겪었고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볼쇼이 극장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있던 서구 기업들은 자국으로 철수하기 바빴고 볼쇼이 극장은 후원사를 다급하게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15년 이상 꾸준히 볼쇼이를 후원했는데 러시아의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뒤늦게 홍보 효과를 노린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가 되겠다고 돈을 싸들고 왔지만 볼쇼이 측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십 배의 후원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삼성과 형제애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쇼이 측은 우리의 스폰서는 오직 삼성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을 정도로 신뢰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볼쇼이를 후원한 지 30년이 되던 해 삼성전자는 볼쇼이 극장과의 파트너십 3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념 영상에는 볼쇼이 발레단의 수장 아르테미 벨야코프의 초연 영상이 들어있었는데 삼성은 이 영상을 러시아 전역의 104개 삼성 브랜드 매장에서 LFD 비디오월로 상영했습니다.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 기술의 삼성과 맺은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2003년부터는 톨스토이 문학상도 후원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을 맞아 톨스토이의 인본주의와 문학성을 기리고 러시아 문학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톨스토이 재단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제정한 순수 문학상입니다. 모라토리엄 이후 모두가 짐을 싸서 떠나던 그 시기에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잔류하며 현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볼쇼이 극장을 일으키고 톨스토이 문학상 후원도 유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삼성을 러시아의 은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으로 러시아 시장 조사기관 OMI에 의해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올랐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부동의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대체 어떤 점이 러시아에서 삼성이 이렇게 탄탄한 고객층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일까? 1990년 처음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소비시장인 러시아에서 1위를 거머쥔 배경에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꾸준한 후원으로 신뢰를 얻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삼성은 1991년부터 볼쇼이 극장을 후원해 최장수 후원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국제빛 축제의 후원사로서 극장 외벽에 자사 제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해 호응을 이끌어냈고,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도 1997년부터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후원 10주년을 맞아 시작된 에르미타주 박물관 문화재 복원 사업은 기업이 후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7년 삼성과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연결된 시간 연결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첫 복원 사업을 통해 캐서린 황제 2세의 탁상시계 외 시계 3점을 복원했습니다. 또 최근 복원된 캐서린 2세의 아폴로의 책상은 삼성전자의 초고해상도 TV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품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래된 시계를 복원하는 일은 예상보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후원사가 후원을 접으면 참으로 난감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오랜 시간 어김없이 후원을 하면서 러시아 문화재 복원에 큰 힘을 보탰는가 하면 러시아 문화재들을 삼성의 초고해상도 TV에 연결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삼성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번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이라 전망됩니다. 최근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수-34가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당하는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국민 34만 명이 거주하는 한 도시에 실수로 폭탄 떨어뜨리고 만 건데요. AP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4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서부 도시 벨고로드에 지난 20일 밤 러시아 공군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해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주민들에 따르면 폭탄이 터진 뒤 주변 아파트 건물들이 흔들리고 폭탄이 떨어진 도로에는 직경 20m짜리 구멍이 뚫렸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애초에 수-34에서 폭탄이 투하된 사실을 숨기고 이를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몰아갔지만 결국 오폭이 있었음을 뒤늦게 서인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떨어진 폭탄이 500kg 위력을 가진 강력한 폭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이렇듯 계속된 전투로 인해 러시아 공군기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추락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미국 대신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며 선전포고했는데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로 불리는 이번 개발 계획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템페스트와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 계획을 합친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영국 BAE 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참여했으며 GCAP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단순 협력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동맹 차원의 공조로 일본에선 벌써부터 21세기판 제로센 개발 계획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수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은 전투기 만드는 기술도 없는데 헛돈만 쓰는 중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와는 달리 한국산 전투기의 분위기는 러시아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폴란드와 4조 원대 잭팟을 터뜨린 한국형 경전투기 FA-52 최근 말레이시아와도 수출 계약을 맺으며 나날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산 전투기는 최근 340조 원 규모의 초대박을 터뜨리며 그야말로 대세를 입증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50의 뛰어난 성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협력해 미국의 군용기 획득 사업에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계 최대 군수 시장인 미국까지 진출할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앞서 2018년 KAI는 미국 군용기 수출을 위해 협력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금 국내 기술의 전투기 수출에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를 위해 로키드 마틴과 함께 T-50를 제안하며 도전했으나 탈락한 지 5년 만에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KAI와 로키드 마틴은 미 현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FA-50 전투기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KAI는 미 공군과 해군의 군용기 획득 사업에 미 로키드 마틴사와 협력단, 즉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는 미국 산업보호법에 따라 미 방산업체가 주계약자 자격을 가져야 하기에 로키드 마틴과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다. 미국은 앞으로 수년 내에 미 해군의 전술 대체 항공기와 신규 훈련기 사업, 미 공군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필요한 전투기는 무려 50만 7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계산해보면 FA-50의 미국 수출 규모만 500대로 더 나아가 1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수주 잭팟이 또다시 터지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에 미국 수출의 벽을 뚫는다면 한국은 5세대 전투기를 쓰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첨단 훈련기를 판매할 길이 거의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나 방산 수출은 기업 간 거래가 아닌 외교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한국산 훈련기가 거론된 만큼 FA-50 수출이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더구나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의 경우 현재 운용 중인 T-45 기종 노후화로 후속기 조기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FA-50과 같은 성능이 보장된 기종을 하루빨리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르면 2025년에서 늦어도 2027년 사이에 기종 선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8년 미 공군 고등 전술훈련기 수주전에서 KAI를 제치고 선정된 보잉의 T-7 레드호크 훈련기가 갖가지 성능 문제로 인해 개발이 기약 없이 밀리면서 더 다급해진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KAI가 생산하는 FA-50은 훈련기뿐 아니라 실제 전투기로도 활용 가치가 높아 미국에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전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FA-50의 뛰어난 성능과 사후 관리 능력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기본적인 비행 훈련만 훈련기로 실시하고 본격적인 전술과정 훈련이나 전환 훈련은 전투기를 통해서 익힐 수 있었지만 고가의 F-35를 훈련을 위해 자주 띄우는 게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F-35 임무와 기능 중 일부를 첨단 훈련기로 익혀 조종 적응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실제로 FA-50의 성능을 개량하면 기본 전투 훈련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FA-50은 작년에 폴란드에 이어 얼마 전 말레이시아까지 대규모 수출을 진행하면서 이미 기술적 신뢰성을 축적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더해 수출형 FA-50 성능은 현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면서 무결점 품질 보증에 역점을 두고 만들어지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한 FA-50PL은 공중급류 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AESA 공대지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였으며 경공격,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 작전이 가능합니다. 명품 훈련기로 불리는 FA-50은 사실 한 시골 마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수백조 원에 달하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 가능성을 창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KAI 본사에서는 5천여 명의 직원들이 밤낮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하늘길을 개척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 T-50 계열을 포함한 전투기들은 모두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여기엔 축구장 3개 크기의 고정익동, 즉 전투기 생산시설이 있는데 완성된 항공기는 경납고로 옮겨져 도장을 하고 연료를 최초 공급해 확인한 뒤 엔진 테스트까지 마쳐야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들여온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제작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첨단 시골 마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KAI의 의지 또한 남다릅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세계 최고의 비행기들이 나는 곳이 미국이고 거기서 우리 비행기가 날 수 있다면 KAI 브랜드 가치가 메이저리그로 상승하게 된다며 미국 시장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FA-50이 미국에 수출되면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 엄청난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미국이 다른 국가의 무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에 FA-50을 미국에 수출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만 기술과 성능 검증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아가 KF-21의 수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F-35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미국이 대안책으로 KF-21을 제시하면서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을 도입한 국가들 역시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이들은 T-50, FA-50의 상호 운용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이미 파악했기에 KAI가 제작한 KF-21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5세대급에 육박하는 KF-21 개발에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상공을 누비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FA-50의 미국 수출 성공으로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밟고 있는 KF-21도 대규모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대규모 수출을 달성한 한국방산 업체들의 수주잔고가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지넥스원 등 방산 업체들의 이익률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 특히나 이들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러 방산 업체들 중에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로의 FA-50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KAI에서 자주 언급했던 FA-50 비롯해 국산 항공기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가 현실로 성금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FA-50에 적용 가능한 국산 AESA 레이더가 나오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정황도 나오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전투기들의 수출이 대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무기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위풍당당하게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오르기까지 그간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KF-21 비행 스토리 영상을 통해 방금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순조름다 못해 조기 양산을 결정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KF-21 사업은 전투기를 처음 만든 나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대신 내겠다며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KF-21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를 달고서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었는데요. 지난 3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있었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 CJ-3호기의 시험 비행은 84분 동안 진행됐는데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며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집적 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하기에 전투기의 눈, 전투기의 두뇌로 불립니다. 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내 자체 개발을 결정한 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 이어 KF-21 시제기의 탑재 시험평가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국산 AESA 레이더는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90회의 비행시험을 등해 작전 운용 성능의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AESA 레이더 개발로 국산화 비율을 더 높여 한국산 전투기 수수를 확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실제로 이달 2일 LIGN-X1은 2023 공군 민군 협력 전시회에 참가해 FA-50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선보이며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될 거란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LIGN-X1이 공개한 FA-50 AESA 레이더는 국내 최초로 공랭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로 공지의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전투기에선 필수로 탑재되는 핵심 센서로 일반적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34배의 전투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용 AESA 레이더는 미국 등 소수의 해외 선진 방산업체만 독점하면서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이유로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넘사벽 수준으로 뛰어올라 한국산 전투기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FA-50 AESA 레이더의 개발 완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지상 통합시험 및 테스트 항공기 FA-50 탑재 비행시험 등의 검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KF-21과 마찬가지로 FA-50의 국산 AESA 레이더 장착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등합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KAI 고정익 체계팀 곽재진 수석연구원은 이미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됐기 때문에 FA-50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항공기에 AESA 레이더와 같은 주요 장비를 장착하려면 단순하게 붙이는 것 이상으로 개발 일정이나 비용 등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며 당장 FA-50 수출기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장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축하합니다. 타겟팅 포드와 AESA 레이더 장착이면 FA-50은 넘사벽 전투기다. 정말 자랑스럽다. 진정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에 KAI와 LIGN-X1이 함께 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AESA 레이더를 완성한 것 같다. LIGN-X1도 무시무시하다. 그냥 조용히 만들고 파는 회사 같다. 호재가 넘쳐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역시 앞으로 남은 테스트들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FA-50의 진정한 국산화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F-16을 비롯해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이 AESA를 이더로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F-16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또한 기계식 레이더에서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향후 우리 공군에 배치될 FA-50 60대도 이번에 LIGN-X1에서 만든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FA-50의 말레이시아 수술건부터 AESA 레이더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보안상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아덱스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기존 FA-50에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돼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 성능 확보는 물론 전투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 개발돼 FA-50에 달렸으면 좋겠다. LIG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상용화되는 시점이면 국산 미사일도 개발될 거라 예상한다. FA-50에 AESA 레이더를 달면 F-16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올 것 같다. 그 어렵다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성공했다니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모든 무기는 국산화시켜야 된다. 국방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전투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미국의 갑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 국산화와 더불어 현재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무장을 대체할 무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결국 레이더 소프트웨어 무장 모두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성능을 100% 발휘해 제대로 쓸 수 있고 더군다나 해외에 판매할 때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 전투체계 사용으로 인해 수출이 막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도 천궁, 해궁 미사일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개발력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현재 FA-50 폴란드 수출형에는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이 적용돼 이를 위한 동합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계획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KF-21에도 2028년까지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등합될 계획으로 여기에 더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거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5세대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램제트 미사일 등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 추후 한국형 모델은 5.5세대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2017년 아덱스 전시회 때 공대공 유도탄용 IIR 유도장치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국산 미사일 기술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에 이어 한국형 공대공 개발까지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단거리에서 사이드와 인더를 따라잡고 최대한 빨리 암급도 개발을 해야 우리 전투기들의 수출이 쉬워질 듯 보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완전한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의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국방산의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국산 전투기가 이름을 드높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